손실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손실보상이고요. 지난 시간은 위해적고 했습니다. 위해적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보상금 받았다고 들어보셨죠? 주위에서 땅을 수용당했을 때 혹시 보상금 받았다고 그러지 배상금 받았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손실보상 등의 법이 보시면 우편 업무 수행 중에 우편 운송, 우편 집배원, 우편 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냐고 도로 교량을 통해한 경우라든가 우편 업무 수행 중에 우편 운송, 우편 집배원, 우편 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우편 전용 비행기는 저는 못 봤네요. 있나?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셀카 찍어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전용 비행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차량 선박 등이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한 경우로서 손실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운송원의 조력을 받았을 경우 조력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겠죠? 조력자에게 대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법한 절차죠. 손실보상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손실보상 등의 절차를 보시면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관계우체국장을 거쳐서 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서를 제출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요. 밑에서부터 위에 우체국장, 그 다음에 지방우정청장, 밑에서부터 위에 순서가 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장보다는 행정서열상 낮죠? 등급이. 우체국장 의견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지방우정청장은 정당할 경우에는 정당한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결정사항을 받아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겠죠? 이것은 손해배상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겠고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입니다. 재산적인 손실 이외에도 고객 만족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용자 실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 시 운전사업 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에 보시면 범위 및 지급액은 이용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우체국에 신고하면 되고요. 문서, 구두, 전화, 이메일 등 어느 곳에도 신고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우편 서비스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 서비스와 관련된 거죠. 모든 우편에 해당되고요.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음을 신고할 때 우편물의 배송과 관련돼서 문의가 해서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쁜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 공손하다가 전화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다가 뭐해 너 어쩌 막 여기 놀러가죠? 너 몇 살이야? 저저저 하다가 너 이리 와. 너 갈 테니까 기다려. 직접 가버려. 몇 번 가야 되겠습니까? 2번. 이리 와! 몇 번 가야 돼? 2번. 2번 가면은 이용자 실비제도 교통비 준다 이거. 그럴 필요 없겠죠? 교통비 받아. 청구도 해야 돼요. 1만원 상당 실비 지급액은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요. 국제우편입니다. 국제우편은 EMS라고 합니다. 좀 보여드렸죠? 국제우편 이렇게 국제우편입니다. 국제우편을 보내는 거 EMS 국제우편입니다. EMS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응대 시 3일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추적조사 물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편물이 그걸 물어봤는데 3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 또 가능하네요. 이때는 무료 발송권 한 번 1회에 3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일 발송인 5월 2회 이상 손망실 재수 진짜 없네요. 보낸 사람이 동일 발송인 5월에 2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이럴 때는 무료 발송권 1회하고 10kg까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월 2회 이상 손망실 시 추가 지급하는 이런 손실보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타 청구 및 계약에 보시면 국내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개념 보시면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 발송인이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잘못 기재했거나 수취인이 다른 곳을 갔을 경우에 기재한 내용을 바꿔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소 바꿔달라는 거죠. 주소. 우편물의 반환 청구입니다. 발송한 우편물이 송달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발송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반환 청구라고 하고요. 처리 요령 보시면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검토해서 청구를 받은 때는 정당한 발송인지 이미 배달된 것은 아닌지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청구서에 접수입니다. 수리를 결정한 때는 청구서를 교부하여 접수하고 수수료를 받고요. 취급수수료 보시면 발송 준비 완료 전에 아직 우체국 가서 이게 발송 전입니다. 이럴 때는 발송 공공장소에서 아직 공공 인력이 투입된 건 아니죠.
필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무료로 수수료 무료로 돌려드리고요. 그래서 발송 준비 완료 전에는 취급 수수료 무료입니다. 비교 보시면 우편물 송달증 작성 이전이죠. 이런 송달증 우체국에서 송달증 작성한 이전에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우편 집중국 발송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우체국에 다 모아서 집중국이 있습니다. 그 근거지에 거점 우체국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집중했을 때 이쪽에서 발송 이전이라면 자국 배달분은 집배원 출국 이전이고요. 통상 규격요금 25g짜리가 지금 300원이라고 했습니다. 300원이고요. 반환 청구 우편물 통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취급 수수료를 받고요. 우편 집중국에서 이제 발송이 끝났습니다. 우편 집중국에서 발송이 이제 가고 있죠? 누굴 찾아서요? 수취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이때 팩스 우편은 기본 요금이고 팩스의 우편의 기본 요금 1종, 반환 우편물은 회송 통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취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발송 준비 완료 전이 무료라는 것하고 우편 집중국에서 발송 이전이었다면 통상 규격 요금 300원 정도가 수수료로 발생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편은 손을 보고 찾아오실 수 있겠네요. 우편물의 처리입니다.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는 검은 선 두 줄로 삭제한 후 그 밑에 새로운 사항을 기재한다. 그래서 우편물의 처리에서 한 징후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징후를 만들 가능성이 있죠? 검은 선으로 하고요. 적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 줄로 삭제하면 안 되겠죠? 주소를 잘못됐으면 홍길동 죄송합니다. 홍길동씨 이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두 줄인데 그래서 적색을 하지 않고 검은 선으로 두 줄로 삭제한 후에 그 밑에 이길동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되겠죠? 새로운 사항 기재하고요. 우편물 반환 청구는 접수 우체국의 발송 준비 완료 전 또는 자국 배달 전인 경우에는 매달 며칠 우체국 교부 필요하고 쓰고 통신 일부인을 찍어 접수 우편물을 취소 처리하고 배달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 전 경우에는 반환 사유를 기재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합니다. 내용 증명 우편물의 반환 청구는 원본과 등본 두 부에 모두 반환 청구 사유와 교부 내역을 적고 우체국 보관용의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두고요. 이미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였거나 배달 준비를 완료하여 우편물 반환이나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국 변경 청구 및 배달 청구를 보시면 개념, 보관 우편물이라 함은 보관 우편물, 우체국 보관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보통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송달되는 우편물로서 배달 우체국의 창구에 보관한 후에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우편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보관했다가 수취인이 찾아오면 수취인에게 주는 거죠. 교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지상 꼭대기에 계신 산장에 계신 분한테는 지금 뭐 도로가 잘 돼 있어서 배달이 가능하겠지만 매일매일 즉시 배달이 안 되니까요. 이럴 때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취인에게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네요. 처리 요령, 보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관하다가 정당한 수취인에게 교부하게 된다는데요. 정당한 수취인이라면은 본인 확인해야 되겠죠.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오면 안 되겠습니다. 정당한 수취인, 뭐 가족도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이나 가족이나 기타. 구체적으로는 본인 직접 수취인에게 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보관국 변경 청구나 배달 청구했을 때는 수리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청구한 지역으로 보내고요. 보관 교부지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보관 교부지에 사는 사람이 미리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으로 배달 요청했을 때는 그곳으로 배달합니다. 그래서 A가 B로 갔으니까 B로 보내주세요. 그럼 B로 보내주면 되겠다. 우편 사상 사용 계약입니다. 우편 사상. 우편물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집에서 밖에 곤란하시는 분들은 사상 제도를 많이 사용하시죠. 우체국 같은 경우에서 사상 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게 군대 같은 경우가 사상 제도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에게 직접 우체국에서 배달할 수는 없으니까 사상에 한번 하면 사상에서 받아서 배달하는. 우편 사상이란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을 이용하여 수취인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편물을 다량으로 수취하는 자가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는 이점과 주거지나 주소 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인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무슨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우편 사서함을 이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체국에 있는 계약부서에서 검토해서 통보를 해주겠죠? 신청서 확인한 후에 형식적으로 요건이 맞는지
잘 체크가 되어 있는지, 주소 표기가 되는지,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청구하고 또 실비, 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실비, 통을 만드는데 실비를 징수해야 돼요. 요청을 하고 이게 이제 납입이 되면 계약 부서에서는 발착 특수 및 집배 부서에 A에 대해서는 집으로 보내지 말고 사사함으로 우편물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통지해주면 이제 수리가 됐죠? 상대방에서. 그래서 발착 특수 및 집배 부서에 계약 통보를 하고 계약부서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통에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열쇠를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원부서에 후방인은 지원부서에게 열쇠를 제작해서 마지막으로 열쇠를 교부하고 열쇠를 교부하면 신청인은 열쇠를 잘 받았다는 이런 사인을 해서 열쇠 보관증을 계약부서에 제공하면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우편 사서함 사용 계약 제도는 아직까지 시험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또 정리하셔야 되겠죠. 프로세스를. 이런 것은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사함이 필요하니까 우체국에 찾아갔습니다. 우체국에 찾아가서 지금 제가 우편 사사함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거래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계약부서가 있겠죠? 그럼 계약부서에서 여기에 이렇게 체크하시는데 사인해 주셔서 주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열쇠 비용 청구하게 되면 비용을 내면 그 비용 가지고 열쇠도 맡기고 열쇠 찾아와서 후속 부서에게 열쇠 맡기고 또 이제 집배하시는 분한테 A는 더 이상 집으로 보내지 말고 사서함에 몇 번 사서함도 우편물을 계속해서 송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사용계약, 신청서 접수 먼저 한다 이거죠. 신청서 접수 사용을 보니까 신분증, 신청서, 등기 우편물 수령 위한 인감표, 이메일을 우체국에 제출하네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 서명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일 배당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수로 우선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을 먼저 서비스니까요. 서비스 차원에서 100통 이상. 사서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주의합니다. 사서함은 2인 이상이 한 사서함 가지고 2인 이상이 그러면 분실에 위험이 있겠죠. A하고 B가 A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A의 우편물을 A가 또 B의 우편물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공동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서함 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사서함 사용 중인 사람의 주소, 사무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편 물류입니다. 우체국 물류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가로넣기에. 이건 특별하게 설명보다는 천천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냈을 때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좋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편물의 일반 취급은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을 말하는데 우편물의 흐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따져보죠. 먼저 누가 있겠죠? 발송인이 있겠죠. 자, 이 발송인이 있겠습니다. 들고 가서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면 뭐합니까? 도장 찍어주는. 도장 찍죠? 이게 소인이라고 하죠. 소인이 되고 그쪽에서 정리를 하겠죠. 분리해서 정리를 하고 우체국에서 소인을 또 체결이 되면 계약 체결되면 이걸 또 운송을 하고 체결된 거 소인이 체결된 거니까요. 운송하고 교환하고 운송하고 구분하고 배달해서 수취인까지 최종적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우체국에 우체통에 포함했을 때는 발송인이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 다시 나누고 또 소인일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인이 찍어져 있는 것은 계약 체결로 봐서 운송을 하게 되는 거죠. 운송을 해서 또 교환하죠. 교환이냐면 A 직배국과 B 직배국이 서로 이렇게 교환해야 되겠죠. A에서 B로 간다면 A로 보내주고요. B에서 A로 간다면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교환하고 그다음에 교환된 물건은 이제 각 근거리에 있으니까 교환하게 되면 근거리 있죠. 운송하시면 되죠. 운송했을 때 또 구분해야 되겠죠. 운송, 소포와 등기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배달하면 되겠습니다. 가로넣기 나왔습니다. 소인이 나왔습니다. 소인하고 운송. 소인이라는 제도는 우체국에 있는 약간 좀 특이하고 특별한 제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인이라는 표현 안 쓰죠. 씁니까? 대인 소인 그럽니까? 놀이터에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대인 소인.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유언지 하니까. 그러면 대인 소위 있네. 영화관에도 있네요. 안네. 그렇지만 여기서 소위는 부양적다는 겁니다. 발송 기준 보시면 발송, 도착 부분 작업이 끝난 우편물은 운송 방법 지정서에 지정된 운송편으로 발송하고요. 그래서 지정된 운송편, 뭐 있죠? 자동차면 자동차, 비행기면 비행기, 화물이면 화물 이렇게.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특급, 보통, 일반 순서로 구성하고 빨리 가는 순서로 해야 되겠죠. 특보 1, 특보 1, 특보 1, 특보 1, 특보 뜨잖아요. 특보, 속보라고도 하지만 특보. 특별한 소식을 전할 때는 특보, 방송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보. 일반 우편물 보시면 일반 우편물을 체결한 운송 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하고요.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 상자에 담습니다. 다만 우편 분량이 적을 경우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명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국명표를 사용합니다. 이 국명표 사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국제우편에서 매년 출제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번 출제하니까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죠. 약호. 특수취급 우편물입니다. 특수취급 우편물을 운송명기가 체결할 때에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입회하여 특수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경품 수량을 맞춰 본 뒤에 발송하고요. 체결관리 작업이 끝나고 우편물을 발송할 때 특수우편물 송달증을 전산으로 보낸다. 특급 우편물 중 당일 특급, 2길 오전 특급은 국내 특급 우편차를 사용하고 또한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배달국이나 집중국별로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특수취급 우편물, 배달국이나 집중별로 우리가 체결한다는 사실. 운반차의 우편물 적재입니다. 분류 및 구분한 우편물은 섞이지 않게 운송용기에 담아야 되겠고요.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일반 석고, 등기 석고,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중개 우편물의 순으로 담는다. 1등 순서로 담는다 이거죠. 1등 중개. 이제 일소, 등소, 일통, 등통, 일소, 등소. 느낌 좋은데요? 일소, 등소, 네. 일통, 등통, 중개 우편물 순으로 이렇게 담는다. 이런 문제까지 출제를 하게 되면 아마 제가 기절할 것 같습니다만, 소프 우편물은 무거운 것을 아래쪽으로 가벼운 것이나 망가지신 것을 위로 담아둔 것을 우리 상식에 속하겠네요. 우편물의 운송입니다. 우편물을 발송국에서 도착국까지 운반하는 것을 운송이라고 하는데,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 운송할 우편 수량이 많아 고소,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를 적용하는데, 1순위 국내 특급 우편물, EMS 우편물은 먼저 1순위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운송을 하고요. 2순위는 2길 특급 우편물, 등기 속보 우편물, 택배 포함해서 보통 등기 우편물, 국제 항공 우편물은 2순위고요. 빠른 순서죠. 빠른 순서. 3순위 보통 소포 우편물, 일반 통상 우편물, 국제 상편 우편물은 3순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운송의 종류 보시면 정기 운송이 있고요. 임시 운송이 있고 특별 운송이 있습니다. 정기 운송은 정기적으로 우편물 안정적 운송을 위하여 관할지방청장이 정한 우편물 방송 방법 지정서 위에 시행되는 운송인데, 운송구간, 수수국, 수수시간, 차량 통수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시 운송, 임시 버스표 갑자기 분량이 늘어났을 때 할 수도 있죠. 특별한 경우에 물량에 따라 정기 운송편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하는 것은 많아요. 임시 운송 같은 경우는 아마 명절 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 운송 보시면 일시적인 폭주와 교통의 장애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전세 차량, 선박, 항공기 등으로 특별 운송할 수도 있고요. 특수한 사정이 생긴 거죠. 그 지역에 이럴 때는 특별 운송 체제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물의 배달은 2014년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의 배달은 14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다시 아까 우편물의 처리 과정, 이게 12년도에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배달은 14년도에 출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없으니까 아마 이 출제 범위가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거 중요해서 출제하는 거 아니라겠죠? 우편물의 배달
집배정입니다. 집배라는 것은 집배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한 시간에 수집하고 우편물에 표기된 수취인의 주소지에 배달하는 우편 서비스를 집배라 합니다. 집이 뭡니까? 모을 집이죠. 모을 집, 모은다 이겁니다. 모아. 우편물 배달 흥도는 우편 집중국에서 배달 순로를 구분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수취인에게 배달하고요. 건진에 투입해야 되고, 수령인이 등기 같은 거 서명하시죠? 요즘 전자서명하시죠? 전자서명하실 때 대충 하시지 말고요. 이름 또박또박 써주시면 상대방이 다시 해주세요.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이름을 또박또박 알아보게끔. 왜냐면 누가 수취를 했는지를 상대방이 발송인이 궁금해할 때 알려줘야 되니까요. 누가 봤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편물 배달 흐름도는 이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편물 배달의 원칙이 이게 시험에 나왔죠. 배달의 일반 원칙 것이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고요. 2인 이상을 수취하는 경우는 그중 1인에게 배달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름 써있으면 그 둘 중에 아무나. 아까 2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게 있었죠. 사사함 제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었죠. 우편 사사함본을 기재한 우편물을 사사함에 배달하고요. 취급 과정을 기록한 우편물을 정당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에 확인을 받고 배달합니다. 우편물 배달 기준입니다. 시소재지상 총괄 우체국에 보통 우편물의 배달은 배달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으로 구분하고 다음 날에 배달합니다. 하루 전에서 다음 날 도착한 순서대로 보내는 거죠. 뒤에 왔으면 먼저 이렇게 배달하는 건 아니고요. 순서대로. 기타 집배국에서 보통 우편물 배달은 오전 도착권은 술로 구분하여, 술로가 뭡니까? 우리가 보면 코스라고 그러죠? 어디 이렇게 들려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 택배를 몇 번 받아보시면 그쪽은 저희들이 보통 4시에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안 가고 4시에 도착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학원되게 2시 정도에 오시더라고요. 2시에. 이쪽 코스가 2시인가 봐요. 술로. 그 다음 기타 집배국에서 보통 우편물 배달 순서를 보시면 방금 하고 있고요. 오후 도착분은 도착 당일 순으로 구분하여 다음날 배달하고, 오후에 도착한 것을 밤에 이렇게 배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하시면 되고요. 다음날 배달하면 되고요. 물량이 많아서 당일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에 배달합니다. 배달 우선순위 1순위 기록취구 우편물 중요하죠. 기록취구 우편물은 1순위고요. 국제항공 우편물도 먼저 우리가 해두네요. 1순위. 2순위는 통상 보통 통상 우편물이고요. 국제 선편 통상 우편물은 서명 및 엽서를 포함해서 2순위에 해당되겠고요.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한 순위가 3순위 되겠습니다. 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 우편물 중 1회에 배달하지 못하고 잔량이 있을 때는 다음 편에 우선 배달한다. 배달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경우가 있겠죠. 남은 것은 다음에 먼저 배달하는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의 특례, 이런 특례는 주의합니다. 법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어디에서 특례죠. 특례. 그래서 배달의 특례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동일 건물 내 일괄 배달, 동일 건물에는 학교 건물이라든가 대학교 건물 있죠.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한꺼번에 아파트 밀집형 또 뭐가 있죠. 공장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일괄해서 배달하고요. 동일 건축물이나 분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경우 관리사무소, 저수지 어떤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보시면 관리실에 맡겨놓고 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경우도 있죠. 관리사무소, 집수처 관리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우편물은 우편 수취함에 배달하고, 그래서 일반 우편물은 분실의 경우에 손해배상 없죠. 손해배상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체통 있죠. 집에 붙어있는 세운가문이라든가 대문 입구에 붙어있는 그게 넣고 배달을 완료한다 이거죠. 사사함 이용자는 사사함 우편물을 투입하면 되겠고요. 이건 주의합니다. D는 등기 취급 우편물, 요금 수취인 부담,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사함에 투입할 수 없을 때는 따로 보관을 하고 배달증이나 표차를 대신 사사함에 넣어둔다. 이용자는 표차를 제시하고 우편물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왔는데 제가 이 자리 비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구분이 이렇게 적어놓죠? 집배원께서 적어놓고 몇 월 며칠까지 이 등기는 어디에 있으니까 제가 계약서 같은 건 되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 그래서 지금 어디 지금 집배율에 있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붙여놓고 가시죠.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이나 사서함 번호를 적지 않았더라도 사서함 이용이 확실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물을 사서함에 넣어두고 당일 특급, 2일 오전 특급, 특별 송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을 주소지에 배달하면 되겠습니다. 우편물 표구, 이게 2010년도 출제가 됐습니다. 보관 우편물이 도착하면 도착 일부인을 찍고 따로 보관하고요. 보관 기간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로 한다. 보관 10일간 합니다. 되게 10일이죠? 날짜 보시면.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다른 이유로 10일 이내에 수령할 수 없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 교부지에서 하는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배달할 것을 요청할 때는 보관국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 다른 쪽으로 손들하면 되겠죠. 보관국을 바꿔서 A에서 B로. 수취인 청구에 의한 청구 교부입니다. 집배원 배달 전이나 배달하지 못해 반송하기 전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은 수취인의 청구에 의해서 창구에서 교부하기도 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수취인이 바쁘신 거죠.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우체국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여기 도착했다는데 지금 술로가 봤더니 오후 4시입니다. 저희 지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창구에서 좀 드리면 되겠죠.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교부한다 이렇게 했어요. 등대까지 가시기 힘드시니까. 공동수취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지역 등 정상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마을 공동수취함에 설치해서 배달하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면 이것을 잠가놓겠죠. 잠가놔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본인의 우편물을 찾아가시는 이런 제도가 공동수취함 배달이고요. 그래서 공동수취함 배달하고 여러분들 사서함 제도는 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수취함은 교통이 불편한 상간 벽지라든가 도서지역 이런 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서함 제도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죠.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 우편물 수령 대리입니다. 대리 수령, 이거 2008년도 출제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출제할 범위가 있는 거죠. 2014년에 출제했고, 12년에, 10년에 출제했고, 8년에 출제했으니까 12년에만 빠졌네요. 그래서 12년에 쉬었다가 14년에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16년 시험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예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쪽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또 해놔야 어쩔 줄 모르니까요. 어렵진 않잖아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나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수취인과 대리 수령인의 신고를 통해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 일반 우편물은 원래 주소지에 배달하고 등기 우편물 1차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대리 수령에 배달합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 장소에 계셨던 분한테 서명 확인하고 배달해놓고 이렇게 가시죠. 저도 되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잘못 받다가 선배님들과 잘못 받다가 욕 많이 얻기도 왜 받았냐고 모르잖아요. 저는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일단 오셔서 이거 좀 사인해 주시고 아무도 그걸 찾다가 날도 더우신데 찾다가 힘드시면 그럼 제가 꼭 배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잖아요. 사무실에서 그 정도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취인 장기 부재 시 우편물 배달입니다. 휴가 등으로 수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등기 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배달할 수 있다. 주소지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인에게 배달하시면 되겠고요. 수취인 장기 부재 신고서에 돌아올 날짜를 미리 신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15일 이내라면 돌아올 날짜의 다음 날에 미리 이렇게 꼼꼼하신 분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나 보죠. 15일 이후에는 수취인 장기 부재라고 표시해서 반송하면 되겠습니다. 수취인이 장기 부재로 지금 안 계시다, 부재 중이다. 그래서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입니다. 정당한 수취인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계적 전자적인 장치를 한 경우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하는데 이때 보관함은 영수증이나 모니터 화면으로 보관에 대한 증명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수취인이 없어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때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배달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을 신청한 경우는 수취인을 방문하지 않고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 우편물함에 특별송달 보험 등기도 수취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은 무인 우편물함에 배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인 우편물함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송달이라든가 보험 등기 중요하죠. 이런 경우 수취인이 직접 수령할 사실 확인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카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카드 발급해가지고 본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배달하시는 분이 안 주죠.
가족이라기도 잘 안 주시죠? 안 줍니다. 가족이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수정해야 되죠. 자, 이 시간까지 해서 국내 우편 상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재가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은데 세세하게 처음부터 공부하신다는 것은 약간 무리지 않나 싶고요.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은 지금은 전혀 모르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좀 혼동스럽고 약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7번 학습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주 보면 볼수록 실력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대충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국내 우편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고 문제 푸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